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여의 전달 체계 및 재정이에요. 그래서 급여의 재정은 전액 일반 조세, 일반 조세를 충당을 한다. 자, 일반 조세라고 하는 것이 세금이에요. 세금에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내는 그 세금에서 충당을 한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청에서 이게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비용을 이렇게 이제 분담을 해서 서로 나누어서 내는 그 급여를 주는 이런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분담 비율은 국가가 77.5%를 국가가 줘요. 그러면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얼마를 주냐? 22.5%를 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77.5% 플러스 지방자치단체 22.5 플러스니까 100%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100%를 분담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면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산조사의 정확성이 제고됩니다.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산조사를 전부 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또 자산조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산조사를 여기 보면 정확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럼 자산조사가 대충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자산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서 왜 자산조사의 정확성 제고라고 하는 걸 왜 구태여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통장을 전부 남의 통장으로 만든다든지 또 자기 재산을 전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실제적으로 또 그런 사람도 물론 없지만은 간혹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이제 자산조사의 정확성이 제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뭐 숨겨놓고 이런 거는 없겠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써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부 뭐 이렇게 다 뭐 비양심적이고 그렇다는 걸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또 이 강의를 또 잘못 오해하게 들어가지고 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뭐 다 뭐 그런 거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자산조사를 좀 더 정확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이 있는데 그걸 찾지를 못했다. 아니면 뭐 감추어둔 것이었다. 또 그 중에서 현금 같은 거 뭐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성이 제고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거를 써놓은 거예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혹시 강의를 듣고 또 분노가 일어나거든 제가 분노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제 이 얘기를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건 뭐를 얘기냐면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비가 지금 현금으로 약 70만 원, 75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에 내가 최저 생활이 가능한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물론 이제 부부가 있을 때는 얼마,
그다음에 그 3명 가족 자녀가 있을 때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많아지지만은 그러나 그게 과연 최저 생계비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좀 요거보다 조금 예를 들어서 뭐 극장도 좀 가고 문화생활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수영 못합니까? 수영도 하고 또 뭐 골프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 이걸 하면 안 된다, 뭐 이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제한을 하는 것 또한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자, 그런 면에서 각자 취미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개개인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최저생계비 제도가 과연 이 금액이 지금 맞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현실에서 이게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제도가 개선돼야 되지 않냐. 최저생계비 제도, 이 제도를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나아지는 방향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의 발전, 그런 것을 위해서 개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에 받는 한 사람당 70에서 75만 원 정도 이거 가지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잖아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에 75만 원만 씁니까? 아니잖아요. 더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가족 행사라든지 기타 등등 뭐 이렇게 결혼식 그다음에 뭐 등등 뭐 장례식 이런 거 막 당하고 할 때 이런 거 비하면 이것도 그렇게 충분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저 생활로서 이게 꼭 이게 맞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양 의무자 제도의 개선, 부양 의무자 제도 이 개선이 이게 현실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화. 근데 부양 의무자 제도, 그 부양 의무자는 내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내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도 내가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받는 거 가지고 부모를 모시려니까 굉장히 또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에 현실화돼야 된다. 이게 현실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양 의무자 이 제도가 있어서 이게 좀 또 문제성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금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지금 이 받는 것들이 진짜 최저생활인가? 이 최저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최저생활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최저생활이에요. 인간답게 사는. 그러면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 그 인간답게 사는 기준이 그러면 인간답게 살려면 문화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취미생활 이거 자기 또 어떤 뭐 운동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운동하는데 돈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가지. 그 뭐 맨날 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맨날 저기 뭐 저런 데나 걷고 다니고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생계가 될 수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볼 때에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현실화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실화로 이걸 좀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요. 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법제화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향후 과제예요. 향후.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자, 이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법제화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보면 현재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이 뭡니까? 그 사람이 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일정 금액을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혹시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도록 돕는 거, 이것이 바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이 보면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내가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하지 않는가, 그런 또 단점도 있어요. 자, 그런 이제 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내가 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되냐? 내가 이 생활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많아요. 굉장히 거의 다야. 그러나 그 중에는 그냥 내가 여기서 만족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냥 직장이고 뭐고 그냥 이렇게 다 포기하고 그냥 내 죽을 때까지 내가 이것으로 살겠다. 이런 그 잘못, 이것이 인식 혹은 오해, 본 목적에서 이탈, 이렇게 되는 것도 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제 본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고 하면은 제 강의에 오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국민기초생활 오죽하면은 자기도 그 낙인된 그런 삶을 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낙인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비참한 거는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빨리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대의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사실로 저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혹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 법제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전체적인 면에서 이걸 보면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이걸 보면 지금 현재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개념에서 지금 요거를 향후 과제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요런 쪽 생각보다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고 그들을 편에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 편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좀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렇게 나은 과제, 좋은 방향의 과제도 충분히 있을 텐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지원제도입니다. 가족지원제도는 가족지원과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러면 공적 또 체계에서의 가족지원. 자, 지금 우리가 보면 가족지원, 가족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족지원제도가. 그래서 여기서 국가가 가족을 지원해 주고 또 사회보장에 대해서 같이 연관을 시켜서 가족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공적 체계에서의 가족 지원이에요. 이건 사적이 아니라 공적 체계 속에서 가족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가족 지원의 문제점은 없냐? 가족 지원의 문제점. 이것을 세 번째 또 생각해 보고요. 네 번째는 가족 지원 제도의 향후 과제,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득 보장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보장이라는 것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대한민국 헌법 10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행복 추구.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보험이 필요하냐, 또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자,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행복을 보장해야 되는데 뭐 돈 많고 부유한 사람은 뭐 당연히 뭐 행복을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제일 문제는 저 밑에 있는 가장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없는 또 소외당한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절대 빈곤 가족 또 절대 빈곤한 사람들, 이 빈곤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들을 위해서 공공부조라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부조라고 하는 이 보험제도로 또 이 사회보장제도로 말미암아서 또 그들의 입장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을 최대한으로 국가가 지원을 하고 도와줘서 그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국민의 행복을 줄 수 있어야지 그게 좋은 국가지.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국가는 이것은 국민에게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복지를 왜 공부하냐?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일도 많고 자 이렇게 입장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할 일이 다양하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내가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는 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서부터 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지만은 그러나 더 세밀하게 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빈곤 계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노인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노인이잖아요. 노인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야 힘이 있으니까 큰 소리도 치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목적으로 하고 그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겠지만은 그러나 노인은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지쳐 있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자, 힘이 없으니까 이제 옛날처럼 열심히 하고 싶어도 어떤 일 성취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또 어떤 일을 이렇게 열심히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다 완성한다는 것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너무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노인으로서 지쳐있고 또 힘이 빠져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빨리 인간이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점점 1년씩 지금 수명이 연장되어 가는 지금 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 85세다 그러면 내년이면 평균 수명이 86세가 될 수도 있고 후년에는 87세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도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이때에 노인들도 어르신들도 이제 딱 65세라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70세라고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르신 중에 가장 많이 죽는 나이는 90에서 100세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90에서 100세 사이면 거기서 반을 우리가 쳤을 때 95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몇 세냐? 95세 정도다 이거. 95세 전후. 그러면 이미 우리는 평균 수명이 85세 이렇게 됐지만은 이미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를 95세 정도를 살고 있다는 얘기죠. 평균 수명은 0세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평균을 따졌을 때 85세, 84세, 4세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제일 많이 죽는 사람 그 나이가 지금 평균 수명인 거 아니에요? 실제 수명. 그렇죠?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죽는 나이가 몇 살이냐? 95세 전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90세 이상 100세 그 사이가 지금 제일 많이 죽는다 이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웬만한 사람은 어르신들은 95세를 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65세 내가 노인이다. 그런데 노인으로서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낸다. 이거는 굉장히 오판이죠. 너무 이른 판단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는 95세 전후가 많이 죽지만은 앞으로 100세 넘길 요 100세가 넘어갈 요거 얼마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제 100세가 넘어야지 죽으니까 다 100세까지 일반적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르신들이 이 노인들에 대해서 빈곤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앞으로 힘든 인생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돼. 네. 이제는 우리가 노후 대책이라는 것이 뭐 꼭 늙어서 노후를 대책한다. 이미 늦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늙어서도 아니 늙어서 뭐 힘없을 때 돈도 없는데 급여도 못 받는데 무슨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늙어서 노후 대책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네. 여러분 시대부터 여러분 때부터 수업을 받고 있는 여러분 시간부터 지금 노후 대책은 급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 이 노인이 돼서 이 빈곤은 굉장히 힘든 나머지 노년의 삶을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노인이 돼서도 빈곤하지 않고 풍성하다. 그러면 노후가 행복해지겠죠. 물질 없는 곳에 어떻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물론 물질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막상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가지려면 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잖아요. 그러면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돈이 들어가요. 돈. 그 물질이 있어야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거지. 물질도 없는데 어떻게 삶의 질 향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라도 노후 대책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으로서 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돈만 이게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고독,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노인들이. 그래서 노인들의 그 고독의 문제를 지금 해결한다는 것이 지금 뭐 그렇게 사회복지 쪽에서 노인의 고독 문제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합니까? 노인의 고독 문제를 뭐 복지관에서 노인복지원에서 복지관에서 노인들 불러다가 프로그램 진행한다고 해서 노인의 고독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나 살다 보면 노인이 되다 보면은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부가 둘 중에 하나는 먼저 떠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먼저 떠나가는데 그 떠나가고 나머지 비어있는 그 자리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노인은 점점 살수록 고독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 부부가 결혼해서 뭐 죽을 때까지 같이 죽는 것도 아닌 이상 노인은 당연히 고독이 또 오는 것이. 그 다음에 빈둥지 증후군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은 자식을 바라보면서 앞을 쳐다보고 옆에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저 자식을 위해서 올인을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쏟아붓다 보니까 노인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뭐 해놓은 것도 없어요. 다 자식을 위해서 올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올인했던 그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집을 나갔을 때, 살림을 차렸을 때, 이 노인은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시원하기도 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빈둥지 증후군, 이것이 또 노인의 삶을 또 찾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보니까 이 자식들이 옛날처럼 이 효도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엘림 노인복지원에서 보면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 100여 명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정말 그 자녀들이 정말 효도하는 자녀가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에, 제 개인적이에요. 제가 볼 때에 진짜 효도하는 그런 그 자녀들의 퍼센트를 보면은 5% 정도. 5% 정도. 그리고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노인복지원의 그 어르신들 중에서 자식이 용돈을 주는 그런 그 부모님들은 5%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95%가 자녀에게 용돈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가정은 기초연금 30만 원 주는 거 그거 가지고 그 어르신이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도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노인으로서 빈곤은 굉장히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어서도 빈곤이 고통이지만 노인에게 있어서 빈곤은 아주 더 큰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노인의 빈곤, 그 다음에 노인의 고독, 또 노인의 역할상실. 그래서 노인이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노인도 사회 참여를 시키려고 하면은 할 수 없어요. 일자리를 줘야 사회 참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책도 노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정책도 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노인복지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노인복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